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기술과 철학, 그리고 현실 정치가 아주 격렬하게 만나는 그런 지점인데요. 특히 AI를 생각의 외골격으로 삼아 시민 모두가 위버맨시가 되는 세상. 이 문장 하나가 굉장히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이라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앞으로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겁니다 같은 그런 예측을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아, 기술 자체보다는 그 영향에 대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기술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아예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니체나 헤겔 같은 철학자들의 오래된 개념들이 막 새롭게 소환될 수 있다는 걸 다루고 있죠. 네네. 어쩌면 플라톤이 꿈꿨지만 또 동시에 경계했던 어떤 이상사회 가능성을 살짝 엿보는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거대한 미래 비전에서 갑자기 현실로 훅 돌아와서요. 네. 고 이해찬 전 총리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치인을 철학자 칼포퍼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 연결이 아주 절묘하죠. 네. 이상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또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 진흙탕 같은 현실을 헤쳐나가는 것, 그 사이의 긴장감을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지적 여정, 그 첫걸음부터 함께 떼어볼까요? 우선 사유의 외골격이라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 네. 영화 속 아이언맨 슈트가 우리 신체의 한계를 돌파하게 해주듯이 AI가 우리 정신의 능력을 폭발적으로 확장해준다는 그런 비유시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신체적 외골격이 근력을 강화한다면 AI라는 인지적 외골격은 우리의 이성, 논리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을 강화하는 거죠. 정보 처리 능력? 네. 지금까지는 사실 소수의 전문가나 엘리트 관료, 아니면 거대 언론이 독점해왔던 그런 정보 분석 능력을 이제 모든 시민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수천 페이지짜리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한번 쳐보죠. 네네. 보통 사람들은 업무도 못 내잖아요. 그렇죠. 이 외골격을 장착한 시민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이 예산안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묻는 식인가요?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산안에 숨겨진 선심성 예산 항목을 전부 찾아줘. 와, 또는 지난 5년간의 교육 예산 데이터랑 비교해서 설명이 불투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변경사항을 전부 식별하고 관련 법조항을 하이라이트해줘. 와. 그러니까 AI가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니고요.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 조항을 눈앞에 딱 가져다주는 아주 유능하고 편견 없는 개인 연구팀이 되어주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짜릿한데요. 시민 개개인의 논리자, 어지간한 정치인이나 관료의 논리보다 훨씬 더 정교해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자료에서 언급된 그 니체가 말한 위버맨슈의 현대적인 구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를 간단히 풀자면 기존의 낡은 가치나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인간상이거든요. 네네. 기존 민주주의의 약점 중 하나가 대중이 좀 감성적인 구호나 선동에 취약하다는 점이었잖아요. 맞아요. 휩쓸리기 쉽죠? 하지만 AI라는 이 강력한 논리 도구를 선해준 시민은 더 이상 휩쓸리지가 않습니다. 감성적인 주장을 들으면 즉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뭔가요? 라고 되물을 수 있게 되니까요. 단순히 투표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이제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고 입법을 제안하는 창조적인 주권자로 거듭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낡은 권위라든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유보맨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신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더라고요. 네네. 파놉티콘이라면 원래 그 소수의 감시자가 다수의 죄수를 감시하는 원형 감옥 구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신파놉티콘은 그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아이디어였어요. 네. 시놉티콘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수의 시민이 AI라는 초고성능 망원경과 현미경을 가지고 소수의 권력자를 샅샅이 감시하는 역감시 사회를 말합니다. 역감시 사회. 네. 정치인의 모든 발언, 정책, 예산 집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아주 투명한 유리 무대 위의 배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겔의 이성의 관계라는 개념을 빌려와서 시민들이 권력자를 조종하게 된다는 해석은 조금 도발적으로 들렸습니다. 하하, 그렇죠.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권력자가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종은 뭐 총칼로 위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아, 헤겔이 말한 이성의 관계라는 게 역사의 거대한 정신이 영웅들의 야망이나 욕망을 이용해서 결국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개념인데요. 이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AI로 무장한 시민, 집단지성이 하나의 거대한 역사의 정신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도자의 권력욕이나 명예욕 같은 그런 속성을 역이용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시민들은 지도자에게 우리가 원하는 이 정책을 실행하면 당신은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될 겁니다. 라는 식의 일종의 당근을 던져주는 겁니다. 지도자는 스스로의 의지로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착각하면서 역사를 이끈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데이터로 설계해놓은 거대한 알고리즘 위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된 것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정말 정교한 설계네요. 그런데 이 모든 유토피아적인 시나리오가 성립하려면 뭔가 아주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강력한 사유의 외골격을 만약에 특정 거대 기업이나 정부가 독점한다면 이건 시민의 무기가 아니라 최악의 디지털 통제 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AI의 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죠. AI의 민주화. 네. 만약 우리의 사유의 외골격이 특정 기업의 서버에서 작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우리의 모든 질문을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미세하게 조종하거나 심지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서비스를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자료에서 그 해답으로 로컬 LLM과 오픈소스 AI를 제시했는데 이 기술적인 개념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로컬 LLM이라는 건요. 거대 기업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의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개인용 하드웨어에서 직접 작동하는 AI를 의미합니다. 아, 내 기기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데이터가 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픈소스는 그 AI의 설계도, 즉 소스 코드가 투명하게 공개돼서 누구나 검증하고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누구도 여러분의 AI를 검열하거나 외부에서 조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진정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나만의 두뇌가 되는 거죠. 이런 주권 AI를 가질 때 비로소 시민은 진정한 위버 맨시오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AI로 무장한 시민들이 만들어갈 이상적인 미래상 정말 매력적인데요. 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선 그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시로 아주 구체적이고 또 논쟁적인 인물, 고 이해찬 전 총리를 소환하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이상과 현실의 투쟁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죠. 자료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해찬의 정치 역정은 철학자 칼 포퍼가 말한 열린 사회의 가치를 구현한 것인가 아니면 배반한 것인가? 칼 포퍼라면 열린 사회와 그적들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철학자죠. 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도 익숙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의 핵심 사상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칼 포퍼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 전체를 한 번에 바꾸려는 유토피아적 혁명은 필연적으로 폭력을 낳는다고 비판하면서 대신에 구체적인 사회악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점진적 사회공학을 옹호했습니다. 점진적 사회공학. 네. 그리고 둘째는 나는 틀릴 수 있고 당신은 옳을 수 있다는 비판적 합리주의와 오류 가능성의 정신입니다. 아, 네. 끊임없는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열린 사회의 모습이죠. 그런 포퍼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찬 전 총리의 행보에서 점진적 공학자의 면모가 분명히 보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는 거대 담론이나 이념 논쟁보다는 세종시 건설, 교육개혁, 건강보험 통합처럼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매우 뛰어난 실무가였거든요. 실무가, 네. 시스템 내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은 포퍼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면이 있죠.
특히 군부 독재라는 명백한 닫힌 사회에 맞서 싸우고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열린 사회의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학자로서의 면모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비교가 조금 껄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거의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포포 철학의 심장은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그 겸손함과 관용인데 버럭해찬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해찬 전 총리는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죠. 네. 토론의 상대를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는 듯한 그런 단호한 태도는 포포가 말한 관용의 정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가 주장했던 민주당 20년 집권론 같은 경우도 포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비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포포는 역사가 어떤 정해진 목적이나 방향으로 필연적으로 흘러간다는 믿음을 역사주의라고 부르면서 가장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역사주의? 네, 그런 믿음이 바로 전체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된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20년 집권론은 역사는 우리 편이다라는 식의 역사주의적 태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해찬은 포포주의자와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포포 자신의 이론을 가져와서 이 분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네. 바로 관용의 역설이라는 개념이죠. 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포포는 불관용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아, 무제한적인 관용은 결국 관용의 소멸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즉, 관용이라는 가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까지 관용을 베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열린 사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폭력적인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의 판이 완전히 바뀌네요. 그렇죠. 만약 이해찬 전 총리가 싸웠던 상대방을 민주적 절차와 관용의 가치를 파괴하려 했던 열린 사회의 적들이라고 규정한다면 그의 강경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는 오히려 포포의 정신을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열린 사회를 지키기 위해 열린 사회의 적들에게 불관용으로 맞선 투사로 재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포퍼가 점진적 수정을 이야기했던 곳은 민주주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영국 같은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해찬이 정치를 시작한 한국 사회는 친일 청산 실패와 군부 독재의 유산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그렇죠. 출발선이 달랐죠. 네, 포포 최신도 나치즘 같은 명백한 전체주의에 맞서서는 펜을 들고 격렬하게 싸웠던 지식인이었습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와닿았습니다. 집안이 단단한 곳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만 늪지대 위에서는 일단 말뚝부터 깊게 박아야 한다. 바로 그 비유가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해찬의 그 타협없는 태도는 이 무른 땅 위에 민주주의라는 건물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깊숙이 박아넣는 지지대 혹은 파엘의 역할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한 독선이나 불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열린 사회라는 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반 공사를 수행했던 전투적 합리주의자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시각을 제공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라는 강력한 사유의 외골격으로 무장한 시민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심지어 조종하기까지 하는 미래의 이상적인 민주주의 모델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적인 무대가 마련되기까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싸워야 했던 한 정치인의 고투를 철학의 렌즈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미래의 위버맨 시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때로는 스스로 불관용이라는 갑옷을 입고 싸워야 했던 현실 정치의 역설을 목격한 셈입니다. 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 속의 투쟁은 결코 그 이상만큼 아름답거나 점잖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저희의 탐구는 어떤 명쾌한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취자이신 바로 당신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한데요. 과연 당신이 지금 연마하고 있는 이 AI라는 디지털 무기는 한국 사회의 기울어진 지형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게 될까? 아니면 오히려 기존의 기득권과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은 없을까?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칼자루를 누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 어떤 목적으로 쥐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그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철학적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